이제 수유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수유 여성들의 대사적인 우선순위는 적절한 양과 질의 모유 생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일단 산모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유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유의 목적이 모유를 잘 만들어내야지 수유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유 성분의 합성에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또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유선엽의 분비세포에서 먼저 사용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선엽을 통해서 모유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와서 아이가 먹어야 되니까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원과 영양소는 이제 물론 또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의 경우 이 모유라는 건 모체의 저장분을 동원해서 일단 이 유선엽을 통해서 밖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제 그건 너무 다행인 것 중에 하나죠. 엄마가 아까 그렇죠. 아주 심한 영양 불량이 아니고서는 어때요? 모체에 저장된 거를 뽑아내서라도 모유는 완벽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수유기의 영양소 섭취 기준들을 이제 좀 정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유 여성한테 추가되는 에너지의 필요 추정량은 사실은 모유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서 또는 이제 거기 모유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서 모체의 조직에서 동원되는 에너지를 감에서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루에 수유기의 여성은 그렇죠. 1900에서 2100 칼로리를 먹는 19세에 49세 사이의 비수유기 여성에 비해서 얼마를 더 먹어야 된다? 플러스 340 칼로리를 더 먹어야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모유 방출 에너지에서 잉여 에너지 동원되는 것들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수치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수유기는 비수유 여성보다 얼마? 340 킬로칼로리를 하루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영양소 섭취 기준이에요. 영양소 섭취 기준이 2020년으로 개정이 되면서 모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책들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 생산에 필요한 두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모유 분비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이론에 기초해서 요인가산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정 산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요인가산법을 기준으로 했어요. 단백질도 모유 분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증가한다. 그게 바로 요인가산법입니다. 그래서 수유부의 단백질 섭취 기준을 계산을 했더니 곤장 섭취량을 기본적인 단백질 필요량, 부가 필요량은 1일 20g이에요. 그런데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거기 5g이 더 올라가죠. 1일 25g.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치를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백질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에 기인해서 계산했다? 그렇죠? 요인 가산법에 의해서 단백질은 모유 분비량이 비례에 증가한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수유부의 탄수화물 섭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냐면 동일 연령 가임기 여성의 에너지 적정 비율인 55에서 65% 정도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임기 여성의 그 적정 비율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 생각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탄수화물이 올라가 버리면 살이 찌기 때문에 그렇죠. 또 수유기 때 비만을 유발하면 또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조금 적정량을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지질이에요. 지질. 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유부의 지질은 여기 보시면 총 지방 에너지 적정 비율, 필수 지방산,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콜레스테롤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얘도 탄소랑 비슷해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어떻게 하느냐? 비수유 여성의 권장 섭취 비율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1페이지에 보시면 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수유부의 경우에 총 지방의 섭취 비율이 아까 여기 비수유 여성하고 같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수유로 인해서 추가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에너지 때문에 비례적으로 섭취량이 올라가니까 지방 섭취도 같이 부과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정해서 더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비타민이에요. 비타민과 이제 무기질, 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유 여성에게 추가되는 뭐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이런 것들은 모유로 방출되는 비타민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죠? 모유로 그래서 이제 모유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비타민 함량은 수유 기간이 이렇게 경과하면서 조금씩 달라진대요. 그래서 대체로 초유에서 굉장히 높고 이제 그 성숙유로 가면서 성숙유가 성숙 모유가 되면서 이제 비타민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수유 여성의 비타민 필요량은 수유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일단 그걸 감안해서 이제 2020년 영양소 섭취 기준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비타민 A 같은 경우 보시면 비타민 A는 상당히 추가량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비수유부일 때보다 수유부일 때 상당히 높은 권장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에서는 보시면 여기 비타민 B6, 그 다음에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D하고 K를 제외한 지용성 비타민 그 A, 그 다음에 아까 그렇죠 E, D하고 K는 추가량이 없습니다. 이거 빼고 이제 비타민 A하고 E가 이렇게 추가량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용성 비타민도 어때요? 수용성 비타민도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체크한 것들만 체크한 것들 중에 다 올라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보여주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추가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 특히 많은 게 보시면 여기 비타민 A 상당히 많더라고요. D하고 K는 이렇게 늘리지 않아도 수유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무기질로 갈게요. 무기질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그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이 모유로 방출되는 여기는 이제 비타민의 양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유로 방출되는 무기질별 생체 이용률 이걸 감안해서 이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유가 가지고 있는 무기질 함량이 수유 기간이 경과하면서 얘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대요. 얘도 똑같아요. 비타민하고 비슷하죠. 초유에서는 높다가 성수기로 진행되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이제 수유 여성의 무기질 필요량도 수유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비타민처럼 다르지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또 어때요? 수유 전반기에 분비되는 모유의 각 그 평균 함량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 추가량을 설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렵죠. 이걸 어떻게 단계 달마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또 좀 약간 다른 게 다량 무기질하고 저희가 미량 무기질로 무기질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다량 무기질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칼륨만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됐고요. 칼슘을 비롯한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있습니까? 없으니까 수유부에 0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제 칼륨만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저희 교재에는 칼륨이 안 나왔더라고요. 비수유부의 19세에서 29세 칼륨의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은 3.5예요. 여기다 쓸게요. 제가 칼륨 그램인데 잠깐 그램인데 3.5예요. 19세에서 49세 사이를 3.5로 하는데 수유부에는 플러스 0.4예요. 이제 칼륨은 제시를 했는데 칼슘인 마그네슘 철은 없다라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그 미량 무기질도 있는데 이제 책에는 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특별히 추가된 거 미량 무기질에서는 책에는 없지만 그냥 듣기만 하시면 구리, 아연, 여기 우리 아연 있죠. 요오드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에 빠진 거 보면은 구리도 있고요. 크롬도 있고 셀레늄 요 정도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는 또 추가량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써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미량은. 그다음에 이제 6번째 수분이 있어요. 수분도 굉장히 임신부 마지막에서도 저희가 수분이 나왔는데 수유부도 일단은 수유부는 수분을 섭취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수분 손실량이 생길 수 있죠. 몸속에. 그래서 우리나라 수유부의 모유 분비량과 모유 중 수분 함량비를 적용을 해서 손실량을 정했더니 그거를 하루에 이제 700ml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700ml가 소요가 되니 수유기에는 어때요? 섭취해야 될 총 기본적인 수분에 플러스 700을 추가해서 하루에 2800m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건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을 먹는다는 게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유부의 영양 관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유기 영양과 건강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알았지만 또 이대로 섭취하는 상황에 놓인 수유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수유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유기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건강 문제들을 보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산후 비만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수유기의 건강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게 산후 비만이 1번인 것 같아요. 산후 비만은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그 임신하기 전에 체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임신 전 체중보다 3kg 이상 체중이 증가한 상태를 산후 비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후 비만의 원인은 산후풍 의료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 어때요? 어떤 내 건강의 회복과 모유 분비를 위해서 음식들을 또 과도하게 먹다 보니까 체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 후에 산후 비만을 예방하시려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한 한 몸을 많이 움직여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제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게 뭐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빨고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그렇죠. 비만 체중도 좀 줄이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제 모유를 먹이시면 일단 500에서 1000 정도 칼로리를 저희가 열량이 매일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게 되면 500에서 1000 정도의 열량이 매일 추가로 소모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만 딱 먹잖아요. 그러면 내 몸속에 그 임신으로 인해서 축적됐던 지방들을 이제 얘네 필요한 칼로리로 지방을 태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시면 적당한 운동하시고 딱 정해진 칼로리만 드시면 모유에 필요한 이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된다는 거. 산모에게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 분해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할 필요 없이 이만큼 칼로리까지 수유하면서 내가 먹을 뭐 예를 들어서 2100인데 거기에 수유를 하기 위한 1000칼로리, 3000칼로리 넘게 먹어버리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96페이지에 보시면 모유를 먹이게 되면 옥시토신 아까 분비된다 그랬죠. 자궁을 수축을 하니까 비만을 떠나서 복부의 근력을 만들어주면서 탄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모유를 수유하는 게 산모에게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후 우울증을 먹는 걸로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먹는 걸로 풀게 되면 결국엔 남는 건 그 출산하고 체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많이 체중이 증가한 상태는. 두 번째는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이제 임신할 때는 또 못 드셨지만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 수유 기간 중에 커피를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즘에야 이제 뭐 디카페인 커피도 많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는데 만약에 카페인이 있는 음료를 드시게 되면 섭취된 카페인의 1% 정도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모유로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의 카페인 농도는 모체 혈장 농도의 50에서 80%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머니의 지나친 카페인 섭취가 신생아 체내에도 이 카페인 축적을 반드시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흥분 및 각성 상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는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절제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수유부의 알코올 섭취가 있어요. 수유기간 중에 소량의 알코올 섭취는 모유 분비를 저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젖의 냄새를 변화시킨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모유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량의 알코올에 노출이 된 영아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수면 패턴에 이렇게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면증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 또 신경계의 발달을 저해시키기도 하고 성장 발육 자체가 나빠진다고 해요. 아이의 성장 발육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모유의 알코올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가성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성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는 모유를 통해서 알코올에 노출된 영아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후군하고 유사하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증상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수유 여성은 반드시 알코올 섭취를 삼가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에 먹어야 한다면 체중 킬로그램당 0.5g 미만으로 알코올을 제한한대요. 이럴 거면 안 먹는 게 맞죠. 그래서 체내의 알코올이 제거된 이후에
이렇게 먹고 체내의 알코올이 제거된 이후에 모유를 수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유 중에도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97페이지 저희 교재에 보면은 54kg의 수유모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여기서 한 잔은 뭐 200cc일까요? 한 잔만 마셔도 알코올은 모유 중에 2시간 30분 정도 체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잔, 딱 한 컵 마셔도 2시간 30분 동안에는 수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동안은 알코올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 3-9에 보시면 모유 중 알코올의 체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자료를 여기서 가지고 왔네요. 한 잔이 5% 맥주 360ml 또는 11% 와인 150ml 또는 40% 알코올 음료 45ml를 섭취했을 때 이런 현상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잔 정도 먹으면 엄청나네요. 8시간 뭐 이렇게 간다니까 드시면 이제 힘들겠네요. 수유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흡연이에요. 흡연. 수유부와 흡연. 일단 수유부가 흡연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몸에서 흡연은 모유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아이의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산모의 흡연 상황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런 연구가 아직까지는. 근데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임신 여성 중에 한 10.7%가 흡연을 하고요. 유럽의 임신 여성도 10명당 1명꼴로 담배를 피우는 자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들 중 한 절반 이상이 분만 후에도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분만 전에 임신을 하는 중에도 피우고 분만하고 나서도 절반 정도는 피운다라는 걸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흡연하면서 모유를 수유하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또 흡연하면서 조제유를 수유하는 것도 좋지 않죠. 간접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흡연으로 인해서 영아는 호흡기 감염도 더 잘 이루어지고 영아 산통이라든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발병한다라는 점을 아시고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방지를 하려면 당연히 흡연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니코틴의 방광기는 95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흡연 후에는 가능한 한 오래도록 수유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비슷비슷하네요. 뭐 이런 걸 감수하면서 시간 재면서 수유할 수는 없잖아요. 5번째는 수유부와 운동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운동이 모유 분비를 방해하거나 어떤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격심한 운동, 아주 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모체의 혈액이나 그 모유의 유산의, 그러니까 산의 농도, 모유의 산의 농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산이 많아지면 이 유산이 신맛을 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운동을 하고 났을 때의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신맛 때문에 모유의 수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유부는 수유로 인해서 또 격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뭐예요? 땀을 많이 흘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아까 앞에서 봤지만 수유부는 700ml가 더 들어가줘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운동 전이거나 운동 중에 밖으로 배출되는 만큼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유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격심한 운동을 또 많이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모유 수유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있는데,
아까 앞쪽에서 봤던 거랑 좀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는데, 이제 모유 분비를 방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모유를 수유할 때 나오는 것들, 모유 수유를 실패하는 요인과 또 좀 다른 문제죠. 수유를 하곤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봤어요. 첫 번째, 모유 분비가 모체 측면과 또 하나는 그 영아측 측면으로 나눠놨는데요. 모체 측에 보시면 일단 모유 분비가 부족할 때, 그렇죠. 이제 모유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젖꼭지를 빨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직 덜 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30분 이상 먹어버리면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수유 간격이 짧아질 때 또 아이가 덜 먹었기 때문에 이게 배가 완벽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다가 빨리 깨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모유 분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되고, 출산 후 3일에서 5일 됐을 때 유방이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유방울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유방이 굉장히 아프죠. 왜냐면 이제 뭉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부종이 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유선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수유해서 이를 예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수건으로 마사지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표 3-10은 모유 분비 부족의 원인과 대책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유선염이 의심될 때. 이제 유방이 뭉치고 아픈 경우에 유선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선염을 방치하면 큰일 나니까 일단 유방 우렬이나 유두가 막힌 채로 치료되지 않으면 유선염이 생기니까 반드시 병원 가셔서 치료하셔야 돼요. 마사지 같은 걸 다 하고 했는데도 이게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발진 같은 경우, 또 고열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시도록 하고요. 유두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그 아이가 5분 이상 빠는 건 좀 너무 아프니까 일단 빨리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연고 같은 거 바르시면 안 되죠. 왜냐면 또 이게 아이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얼음 수건 등으로 마사지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너무 갈라지거나 통증이 심하면 결국엔 이것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젖꼭지가 납작하거나 들어가서 함몰 유도인 경우에는 모유를 먹일 때는 아이가 이제 빨아 당기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기간 동안 관심을 좀 두고 함몰 젖꼭지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하면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마사지 해주시면 수유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약을 어머니가 먹는 경우에는 이 모유 중에 이제 극소량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극소량이라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또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서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수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3-11 같은 경우가 모유 수유가 금지됐냐, 그 다음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냉동실에서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짜두었던 젖을 요즘에는 이제 냉동 보관하는 그 팩 같은 거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거죠. 또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영아층 문제에 보시면 아이가 이제 산도를 출산 시에 칸디다 진균에 감염이 돼서 구강 내에 아구창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먹고 싶어도 수유를 못 받는 거죠.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 아이가 모유를 빨았을 때 또 이 수유모의 유방으로 이 균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젖을 빨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102페이지에 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잘 빨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서 왜 이걸 거부하는지를 알아보고 개선하는 게 일단 이제 중요하고, 세 번째, 모유를 수유하는 아이에게 황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 그 신생아에서 일주 이내에는 모유가 섭취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그 빌리루빈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달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유 수유 황달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빌리루빈.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반면 또 모유를 그 수유하는, 모유 섭취 부족으로 오는 게 모유 수유 황달이고요. 반대로 모유를 먹으면서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들이 이 빌리루빈 대사를 방해해서요. 오히려 이제 이거는 생후에서부터 일주일 사이에 일어나고요. 반대로 이제 2주에서 3주 사이에 또 황달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모유 황달이라고 그래요. 모유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 모유 속에 있는 지방산들이 간에 있는 이 빌루리빈 대사를 오히려 방해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황달이 옵니다. 근데 이제 분유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 모유를 먹는 아이들이 황달이 생기는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말한 성인들에게 오는 건강에 치명을 주는 그런 황달의 수준이 아니고 푸르스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달이 너무 심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분유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분유를 먹이면서 황달을 호전시키고, 그 사이에 엄마는 이제 어때요? 또 유축해서 젖을 저장해서 다시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3, 4일 후에 황달이 줄어들면 다시 먹이시면 황달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는 미숙아나 저체중아일 경우,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젖을 빨기가 어렵죠. 인큐베이터에 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경로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되도록이면, 그렇죠. 이제 빨 수만 있다면 어머니 젖을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체중아 같은 경우는 그 소량이라도 초유를 먹인 저체중 출생아 같은 경우는 먹지 못한 아기에 비해서 신생아실에서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초유를 반드시 먹이는 것이 좋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초유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 물질이 아주 그 면역 물질의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유 성분 분유 이래가지고 그런 분유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는 사냥류인가? 그게 이제 비쌌는데 일반 분유의 한 3배 정도, 3.5배 정도 가격이 비쌌는데, 이제 초유 성분에 유사한 그런 분유다라고 광고를 하길래 모유도 못 먹이는데 내가 얘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거를 먹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건강한 걸 보니까 나름 모유는 못 먹였지만 이 사냥류가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그냥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정도 먹였으니까 괜찮아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어머니의 젖에 모유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뭐 부족한 양은 분유로 보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아측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유기의 식사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식사지도 하기 전에 모유 수유 현황을 좀 볼 건데요. 우리 모유를, 사실은 모유 수유를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 2000년대까지 오면서 모유 수유 비율이 굉장히 급감을 했대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를 정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일단 모유 수유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모든 나라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모유 수유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으로 여긴
이제 그 쇠퇴해 왔다라고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고품질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영화용 조제율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 분유가 아닌 뭔가 그 더 첨가된 좋은 초유 성분이 들어있는 분유다 그러면 엄마로서 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모유가 나와도 또 그런 걸 선택하시는 산모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죠. 수유실이라든지 뭐 마트 가면 공공시설에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설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유를 엄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유로 돌리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공공장소나 대중 앞에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그건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고 이런 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공공장소에서 쉽게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유 수유 비율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2000년을 정점을 찍고 한 2015년까지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또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증가를 했죠. 여러 가지 정책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세프 홈페이지 가시면 뭐가 있냐면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과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니세프하고 WHO가 공동으로 시작한 세계적인 운동이래요. 이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모유 수유가 최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최고의 혜택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 혹시 이제 저한테 설명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이제 이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다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유 대체품 제조사, 분유사로부터 지원하는 무료 샘플과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 전제로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하겠다는 실천 의도를 더 높이시려면 일단 모유 수유의 장점, 그 다음에 모유 수유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득을 구분시키고 또 그것들을 산모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모유 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퍼지면서 점점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당연하게 모유 수유를 해야지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모유 수유를 또 잘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분도 그런 직업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임신 그 뭐라 그러죠? 산후라 그래야 되나? 집에 와서 이렇게 도우미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유부의 영양관리 있어요. 영양관리는 뭐 많은 양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수유부에게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쌀밥과 미역국 위주의 식사는 단백질, 칼슘, 철, 티아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다양한 식품 섭취를 권한다 그랬어요. 이제 전 세계 수유부들이 먹는 식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영양 관리에도 약간씩 비는 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쌀밥과 미역국 위주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식사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식사로 다 보완할 수 없다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 관리에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내용들은 교재 10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